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협상 타결을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상향,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정부는 물론 재계가 관심 갖는 부분, 관세 협상 타결 이 부분입니다. 정부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라고 우리나라에게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었죠. 한국과의 관세 협상 내일로 끝납니까? 라는 질문에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이틀 남은 이 상황에서 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민주당부터 듣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하고 기업들이 이제 합동으로 정말 그 총력전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산자부 장관하고 통상본부장은 지금 미국의 상무장관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내일 이제 31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재무장관하고 국무장관 등하고의 협상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EU하고 일본이 이제 협상을 타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5% 상호관세에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15% 상호관세 15%가 아마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저는 31일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은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31일 날 타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미 이제 이 관세가 8월 1일부터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수출 기업들이 이미 수출할 것은 수출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우리가 EU라든지 일본의 그 협상 그 결과들을 협상 결과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그 EU하고 일본에서 그 미국과의 협상 타결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전략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쪽에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65조에 달하는 대형 대미 투자를 이제 합의를 했고 EU 같은 경우도 6천억 달러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GDP 경제 시장의 그 경제 규모라든지 GDP를 보면은 EU의 한 10% 정도 규모이고 일본의 한 40%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대미 투자액을 축소시키는 전략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장점을 갖고 있는 조선 산업 있지 않습니까? 조선 산업을 지렛대로 해서 지금 그 미국과 그 뭐 한미 조선 동맹 프로젝트라 해서 그걸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는 특수적인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 관계에 따른 그 통상과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도 패키지로 해서 같이 협상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30개월령 그 소고기 그 수입하고 쌀 시장 쌀의 그 수입 확대라든지 또는 감자 등의 그 GMO 있지 않습니까? GMO라고 이제 변형 유전자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이라든지 또는 농민의 생존권과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여서 그것은 좀 수용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국익 우선의 중심으로 둬서 한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상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듣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 유명한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이기도 하고요.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유명 인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도 본인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배웠던 협상의 기술을 다 동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으려고 할 것이고요. 만만치 않은 밀고 당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후순위로 협상의 대상이 된 것은 아마도 미국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특수한 그런 분단국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는 거고요. 또 주한 미군도 있는 거고 한미 이제 방위 미군 이제
미군 주도 이제 분담 비용도 있는 거고요. 또 중국과 가까운 외교 거리를 두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확실하게 미군과 가깝다는 것을, 한미 동맹 관계는 튼튼한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그런 전략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대미 투자는 4천억 불 규모인데, 이 규모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80% 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있는 대미 투자 규모라면은 기껏 해야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나라 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면은 대미 투자 1,000억 달러의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품목이 바로 조선업입니다. 미국은 작년에 배를 5대밖에 건조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1,700대가 넘는 배를 건조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군축함, LNG 선박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데, 그 선박들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자 조선업을 지렛대로 해서 협상에 임한다면 내일이나 모레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 등 과다한 형벌로 기업 경영에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고 조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즉 친기업적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앞서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법인세 인상은 또 친기업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또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그 정부는 처음부터 그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잘 되어야지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분배도 늘어나서 노동자에게 좋은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친노동이다, 친기업이다 할 것이 없이 균형 있게, 그러니까 기업과 노동자가 다 같이 이제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그 모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상법 개정을 할 때 재계와의 그 몇 차례 걸친 간담회를 저희가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 재계에서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소송에 남발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배임죄 같은 배임죄로 그 고발될 경우에는 그 경영에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그 형법상의 특별배임죄는 우리 형법상의 배임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형법상의 특별배임죄는 폐지하고, 또 형법상의 그 배임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그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 그래서 경영 판단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게 우리의 확고한 판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상법상의, 그러니까 형법상의 배임죄의 경영 판단의 원칙을 지금 법제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 재계의 그 제안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은 뭐 그 충분히 전문가들과 수기하고 관련자들과 해서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임죄 부분은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기업들이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친기업적인 건 맞다. 하지만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친기업적 정책을 펼친다면 참 환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기업에 친화적인 그런 정당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노동자에 더 친화적인 그런 정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적인 친기업적 행보를 한다면 환영할 일이죠. 하지만 이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하다 보니까 급하니까 어디에다 SOS를 쳤죠? 기업에다 SOS를 쳤습니다. 이재명 회장이 나갔고요. 김동관 하나 부회장도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이 미국에 나가서 관세 협상, 우리나라 관세 협상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에서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인세를 무려 1%포인트나 지금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2022년에 여야 합의로 법인세를 낮췄던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 왜 끌어올리겠습니까? 이번에 소비 쿠폰 13조 원을 편성했었는데 여기에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전부 다 국가 부담입니다.
나중에 후세대 다 갚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어 있는 곡감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인세를 인상해서 메꿀린 거 아니냐. 실제로 이 법인세 인상을 통하면요 내년에 법인 세수 수익이 7조 5천억 원 정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쿠폰의 절반 정도가 법인세 인상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색은 이재명 정권이 내고 그 비용은 전부 다 기업이 지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친기업적인 행보를 한다라고 말만 하는 거 과연 기업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노란봉투법은 지금 노조의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은 노조 그 기업의 사측 오너라든가 CEO죠 최고 경영자 이런 분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노란봉투법이 처리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을 정도로 기업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기업 오너들에게 경영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거 과연 기업이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친기업적인 정책을 보인다는 건지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별로 듣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 법인세를 24에서 25%를 올린 것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의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것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에 시행됐던 거를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조세의 정상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관련돼서 부자들에 대한 대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인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예를 들어 낙수 효과가 있어서 기업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낙수 효과로 연결되었느냐라고 보면 모든 저 통계라든지 그런 분석에 의하면 그런 효과들이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복원을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세율이 이제 25%면 OECD 평균보다 높다라고 하지만 각종 감면으로 인해서 실효세율은 18%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효세율로 따지면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건전재정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부자들에 대한 초기업들에 대한 그 감세 정책을 해왔었는데 그로 인해서 2년 동안의 세수가 90조 원이 펑크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그 정부의 책임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전 재정을 오히려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효과가 없는 그 증세와 관련된 것을 그 정상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제 기업들이 부담되는 관련된 그 각종 형사법 같은 거를 그 개정하는 TF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반기업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법과 관련해서는 상법을 개정하자마자 우리가 주가가 거의 800포인트 이상이 그 새로운 정부 들면서 그 전부터 약간 이어진 것도 있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3,200포인트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재계들의 그 지주사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투명한 기업의 운영, 투명한 지배구조 개편, 편법적인 쪼개기 상장이나 물적 분할 이런 거로 인한 시장의 교란 행위 등을 바로잡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원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자본시장을 선진화되는 거라고 보고, 이번에 상법 2차 상법 개정도 지금 발의가 또 이번에 7월 임시회에서 저희가 처리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또 좋게 반응을 해서 주가가 또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친 소회에서의 논의와 공청회도 2차례나 걸쳤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보다도 못한 그런 내용의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기준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노란
공정봉투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기업 법안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일종의 정치 공세이자 프레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같습니다. 즉 2022년도에 했던 법인세율 등등은 결국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즉 세수가 펑크났기 때문에 원복하는 것이다.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국내 주식이 많이 오른 걸 보면 상법 개정안이 효과적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큰 거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금 조세 정상화 말씀하셨는데 조세 정상화 기준이 뭡니까? 조세를 과거에 했던 그 기준으로 돌리면 그게 정상화입니까? 그게 아니죠. 기업 입장에서 조세가 적당한 조세가 있어야지 본인 기업도 투자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계속 기업이 혁신하면서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너무 조세가 높으면 경제가 죽고 그다음 국민 저항도 커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세가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세를 1%포인트나 올려서 7조 5천억을 더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소비 쿠폰을 메꾸기 위한 그런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업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면 결국 기업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혁신도 줄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재정 건전성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겨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재정 균형이라는 것이 정말 역대 정부 중 최악 아니었습니까? 국가 부채가 600조 원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모든 정권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부채를 만들어가지고 1,000조 원이 넘는 국가 부채를 만들었던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에서 재정 건전성을 얘기한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산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을 폭락시키는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이거 재밌는 방법이네라고 또 얘기까지 했어요. 자, 기업을 이렇게 기업의 생산 여탈에 대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경악스럽고요. 기업에 일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와 그다음에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이건 굉장히 반기업적인 행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4월 대선 후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하면 기업을 밀어줘도 모자랄 판인데 주가를 폭락시키겠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웃었다는 거 주식을 올리겠다는 건지 주식을 폭락시키겠다는 건지 도대체 어떤 태도인지 우리나라 1,000만 개미 투자자들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것들이 지금 사실 말씀만 그 자체가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그걸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부하거나 부동산 쪽에다 투자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세수가 지금 많이 윤석열 정부 때 90조 세수 펑크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 펑크난 세수를 찾아낼 메꿔낼 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효과가 없는 법인세를 그 기존보다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1% 올린 겁니다. 그것도 기존에 했던 것을 조세를 정상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진단을 마치 우리가 무슨 소비 쿠폰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걸 때우기 위해서 그 7.5조에 달하는 그 부자들의 감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주장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60조 원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없는 그 세금에 대해서 그 정상화시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산재가 노동자들이 그 가족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데 직장에 나가서 죽어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공시를 함으로 인해서 공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죽음의 기업이라 해서 시장에서 그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지 무슨 저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한 것입니까? 그건 완전히 왜곡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농담하듯 사과한 것을 두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 여론이 안 좋은 것이 맞다.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선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분위기인가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농담 삼아서 이제 애둘러서 본인이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애둘러서 사과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게 표현이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그 논의하는 과정이 산자와 관련된 토론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제 서두에 이제 말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인데 그와 관련돼서는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 당내 이런 의견이라든지 또는 또 대통령실에도 전달되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다,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최동석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어제 거기서 왜 발언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참석을 배석을 한 거죠. 배석을 해서 본인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니고 유명해져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국민들에게 조롱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자초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또 추가로 보도가 됐지요. 우리나라 전체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또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거기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대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되는 겁니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족의 축복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또 하나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41% 국민은 모두 우매한 국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만 하면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과 조롱입니다. 국민 모두가 정신병동에 갇혀있는 환자다. 그리고 41%가 우매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인사, 윤리를 평가하는 인사혁신처장, 고위공직자로 있는 게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논란이 있는 인사를 계속 안고 간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게 되면서 오히려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 봅니다. 예. 특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를 출범을 했어요. 즉 국민의힘한테 압박 수위를 좀 높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특검이 이제 3개가 떴잖아요. 이렇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에서 3대 특검이 떴는데 하루빨리 지금 내란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특검들이 빨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해서 재판으로 기소한 단계로 넘어가서 국민들을 통합하고 또 이제 본연의 이제 민생 경제라든지 이런 걸 살리는 쪽으로 국력이 이제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이제 12.3 비상겸 이후에 각종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이제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많은 현안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들도 축적해 놓은 것들이 있고 또 많은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특위의 위원으로 이제 오늘 참석을 해서 출범식을 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있지 않습니까?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된 책임위원으로 제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보다는 오히려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은 꼬리이고 웰바이오텍이라는 같은 동일인 회사의 CB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매각해서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은 그 내용이 몸통이다라는 의혹들을 제가 그동안 계속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조사들이 당시에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 차원에서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것을 이렇게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특검도 찾아가서 그런 내용들을 자료와 같이 전달도 했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하루빨리 이런 내란 종식과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그런 당 차원에서 노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특검과 함께 압박을 해오는데 TF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적 구성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인지. 일단 인적 구성 안 되고 있는 거 앞서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제 대응 특위, 3특검 종합 대응 특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과 민주당이 짜고 지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특검이 쳐서 혐의를 흘리고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이라든가 출국 금지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여주게 되면은 민주당은 그걸 받아서 공격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정치적 어떤 공격 수단으로 악마와 프레임을 씌우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계속 패턴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특검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뭔가 짜고 모의해서 지금 치고
그러니까 치고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그런 자충수를 좀 자초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특검 대응 TF를 설치했지만 인적 구성 못 하고 있는 거 지금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어수선하기는 합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어서 어떤 이제 당원들의 신임을 얻은 또 당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 당원들에서 선택을 받게 되는데 선명한 야당으로서 민주당과 싸우는 그런 지도부가 만약에 꾸려진다 그러면 아마 이런 이제 특검 대응 테이프 인적 구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이제 한동훈 계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특검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특검에 대해서 좀 수용이라는 말은 어폐가 안 맞지만 특검에서 좀 유한 그런 지도부가 만약에 탄생한다 그러면 인적 구성이 더 어려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차기 당 지도부가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지냐 여기 따라서 인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특검하고 민주당이 짜고 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은 정말 근거 없이 대단히 부적합한 발언이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내란을 종식시킬 생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권 투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막 뭐 탄핵 반대한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하고 전환길 씨를 뭐 그 유튜브에 출연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탄핵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완전히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거세게 지금 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말 구구 정당에 그리고 이원 정당에 그런 국민들의 비판 거기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노력들을 해도 지금 모자란 판인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행보들 속에서 오히려 이런 특검들이 하루빨리 수사와 기소를 통해 가지고 종결시키면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지 그게 무슨 짜고 친다라는 표현은 정말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오히려 윤석열 그 정권 때 친윤 검사들이 하던 그 행태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이 자유롭게 특검 활동할 수 내버려 두는 게 맞죠. 근데 특검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응 특위를 또 만들었다. 이게 국민들 보기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활동하는 거고 저희가 수사하는 게 해야죠.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뭐 수사나 뭐 기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각종 제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죠. 대응특위라고 하니까 저는 특검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거 누가 봐도 그렇게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특검을 왜 민주당이 개입해서 지원을 합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본인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죠. 그걸 수사를 잘 못하면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고 수사를 방향이 다르면 이 방향이 아니다라고 또 독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개입을 하니까 그럼 짜고 치는 게 아니냐. 특검이 치고 민주당 그걸 받아서 다시 공격하고 스파이크 때리고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치검찰의 관점에서 봐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뭐 준비한 내용은 많았지만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